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두 나라는 서로 손을 잡고 미국에 맞서는 든든한 동맹국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은 러시아를 한결같이 지지해왔고,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며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이 두 나라가 서로를 가장 경계하는 적이라면 말입니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진 장면을 돌이켜보세요.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 한계 없는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새로운 반서방 축의 탄생이라고 떠들어댔죠.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나온 이 선언은 마치 새로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친 핵심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중국의 어두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9년 두 공산주의 형제 국가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중소 국경 분쟁까지, 현재의 밀월 관계는 사실 절망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 다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협력 뒤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지난 12개월을 보면 이 가짜 우정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러시아의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유엔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모든 결의안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주 일방적 합병마저도 묵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자극했다며 러시아를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이 진짜로 러시아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전쟁 이전보다 무려 60% 더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기계에 절실한 현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싼 값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뿐입니다. 러시아는 팔 곳이 없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중국은 그걸 냉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두 나라의 가짜 동맹은 2022년 5월 한일 정상회담 시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방문하고 있을 때 중러 공군기들이 일본과 한국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서방에 대한 명확한 시위였죠. 하지만 이 모든 협력 뒤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현재의 중러 협력은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유라시아에서 현재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권위주의 강대국이니까요.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자신의 지위와 안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정책은 유라시아 대평원을 최대한 많이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이 거대한 평원이 독일 북부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져 결국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국들을 통해 독일까지 이 평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북쪽의 발트해, 남쪽의 수데텐 카르파티아 산맥과 흑해라는 자연 장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방어선이었죠. 만약 서유럽 군대가 러시아를 다시 침공하려 한다면 독일의 가장 좁은 지점을 통과해야 했고, 러시아는 그곳에 대부분의 병력을 집중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모든 구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심지어 발트 3국까지 나토에 들어갔죠.
벨라루스만이 모스크바의 충성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표면적으로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가진 치명적인 지리적 약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이야말로 중국이 러시아를 노리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죠. 러시아에게 있어 최종 방어선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였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미군과 나토 군대가 데캅카스 산맥을 따라 직접 배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맥 주변에는 평평한 해안지대가 있어서 침공군이 쉽게 유라시아 대평원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산맥 바로 건너편에 체첸이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 두 차례의 잔혹한 독립전쟁을 벌였던 그 체첸 말입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만약 적대적인 군사동맹이 체첸 바로 맞은편에 주둔한다면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와 미군이 유럽 쪽 대평원의 거의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나토 군대가 크림반도에 상륙해서 수천 킬로미터의 평평한 땅을 가로질러 탱크를 늘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벨라루스는 삼면이 나토 영토로 둘러싸인 방어 불가능한 돌출부가 되어버립니다. 모스크바에서 집권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토가 미래의 적대적인 군사동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서유럽 군대에게 이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침공당한 긴 역사를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신경질적으로 만들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해서 영토의 20%를 점령했습니다. 아파지아를 포함한 이 지역들을 차지함으로써 유라시아 대평원으로 들어오는 서쪽 해안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동시에 조지아의 나토 가입도 막았습니다.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흑해에서 유라시아 대평원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저지한 거죠. 그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침공해서 지리적 방어선을 카르파티아 산맥과 흑해 사이의 틈새, 즉 루마니아와 폴란드 맞은편까지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미국과 나토의 포위를 뚫고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바로 그 순간, 유라시아 동쪽에서는 중국이 똑같이 미국의 포위를 뚫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목표는 마침내 중국 내전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외교든 전쟁이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만을 장악하는 것이죠. 동시에 중국의 거대한 산업 경제를 계속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중단 없이 확보하는 것도 핵심 목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 평원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중국도 미국이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만 자체가 워싱턴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해 애매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결국 외교를 포기하고 무력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미국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만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도 직면할 수 있죠. 한편 일본, 한국, 필리핀 같은 주변 섬나라들도 모두 대만과 함께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도, 일본, 호주는 미국과 함께 쿼드라는 사자 안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대화입니다. 베트남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또 다른 주요 동맹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지정학적 봉쇄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력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연안에만 갇혀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스스로가 워싱턴의 우호적인 정권들에게 점점 포위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대만 장악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은 이런 포위 인식에 맞서는 여러 영토 분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대만 전체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 섬을 70년 전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과 싸웠던 상대편인 중화미국이 일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반란 지역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전은 70여 년 전에 중화민국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후퇴하면서 대부분 결론이 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외교가 실패하고 전쟁만이 이 섬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면 해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자원 수입이 미 해군에 의해 복잡해지고 차단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의 70% 이상이 모두 말라카 해협이라는 하나의 좁은 병목 지점을 통과합니다. 만약 대만을 둘러싼 전시 상황에서 미 해군이 이 병목 지점을 성공적으로 차단한다면 중국의 경제와 전쟁 기계는 모두 멈춰서게 되고 대만은 아마도 중화민국의 통제하에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거대한 영토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라캅 해협 입구까지 거의 닿을 정도로 말이죠. 이른바 구단선이라고 불리는 이 주장은 법적 근거보다는 중국의 역사적 권리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다른 나라들의 해상 영유권 주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에서도 영토 분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이 주장하는 것과 직접 충돌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주장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주요 미국 동맹국들입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련의 작은 섬들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히말라야를 가로질러 인도와 또 다른 대규모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땅들 말입니다. 이 또한 영내 또 다른 미국 파트너인 인도에 맞서는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에 의해 더 큰 지정학적 목표가 막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들의 협력이 말이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예외적으로 잘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왜 지금 당장은 서로 등을 맡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두 나라는 마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퍼즐 조각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이 훗날 둘 사이를 갈라놓을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중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 규모도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연 자원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세계 인구의 20%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이 가진 천연가스나 석유, 각종 광물 자원은 자국의 거대한 공업단지를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석유와 가스 대부분이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반대로 러시아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러시아 경제 전체가 뉴욕시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중국으로 치면 광동성 하나와 비슷한 수준이죠. 자본도 중국보다 몇 배나 적고 인구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가진 건 뭐냐? 바로 중국이 목말라 하는 그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석유와 석탄 매장량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구리, 납, 다이아몬드, 니켈 같은 귀중한 광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더 재미있는 건 이 방대한 러시아 자원들 대부분이 아시아 쪽 러시아, 즉 시베리아에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공업지대와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런 자원들을 제대로 개발할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은 만성적으로 개발이 뒤처져 있고 러시아의 인구와 경제 중심지는 멀리 동유럽 쪽에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중국은 러시아에게 자본을 제공해서 동유럽에서 미국의 우세에 계속 맞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크라이나나 몰도바 같은 나라들을 통해 유라시아 대평원에서 전략적 기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는 거죠. 그 대가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과 철도를 통해 육로로 들어오는 방대한 자원을 중국에 제공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험한 말라카 해협에만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세에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내전을 마무리하고 대만을 확보할 때 전략적 유연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완벽한 윈윈 관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러 동맹이 영원히 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만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친구보다는 라이벌이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자체가 동아시아 세력들과 매우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러시아 정복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왔죠. 1905년 일본과의 전쟁, 1945년 다시 일본과의 충돌까지 중국 역시 유럽 세력들과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굴욕의 세기라고 부르는 1839년부터 1949년까지의 110년 동안 말이죠. 이 시기에 중국은 약하고 분열되고 파편화되어서 외국 세력들의 자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굴욕의 세기 동안 영국이 홍콩을 빼앗았고 일본이 대만과 만주를 정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교리에 따르면 굴욕의 세기는 1949년 공산당이 본토에서 내전에서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만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욕의 세기가 끝났다고 해도 공산주의 이전 중국이 외국 세력들에게 강요당한 영토적 양보들 중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895년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아간 대만은 아직도 베이징의 통제 밖에 있고 내전에서 진 상대편이 통치하고 있죠. 홍콩도 수십 년 동안 영국 통치 하에 있다가 1997년에서야 평화롭게 방환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굴욕의 세기 동안 중국이 외국 세력들에게 땅을 내주도록 강요당한 이런 조약들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도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굴욕의 세기 동안 중국에게 강요된 가장 불평등한 조약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러시아로부터 나왔다는 점입니다. 185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의 청왕조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내전을 치르는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제2차 아편전쟁도 벌이고 있었죠. 중국의 약점을 간파한 러시아 제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경에 수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청왕조에게 협박했습니다. 외만주라고 불리던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전쟁이라고 위협한 거죠. 북쪽에서 러시아와 세 번째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던 청왕조는 어쩔 수 없이 굴복했습니다. 1860년 조약을 통해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우크라이나만한 크기의 거대한 땅을 러시아에게 넘겨준 거죠. 외만주라고 불렸던 이 땅은 나중에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 극동지방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가 여기에 세워졌고 태평양의 최대 러시아 항구 블라디보스토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핵무장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현재 본거지도 바로 여기죠. 블라디보스토크가 없다면 러시아 해군과 잠수함 핵 억지력은 태평양에서 거의 작전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모스크바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곳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1860년 조약은
중국을 동해에서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만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러시아의 정복이 일어나지 않았던 다른 시간선에서는 동해가 베이징에서 북중국해라고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합병 이후 15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잊지 않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만주의 상실을 외국 세력들에게 당한 중국의 또 다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자 마오쩌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9년 3월 세계 최대의 두 공산주의 국가가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겨누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중국과 소련이 말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던 두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서로 죽이려 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들어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벌인 이념 갈등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64년 마오쩌둥이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비공개 회담을 했을 때 나온 발언을 보면 그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오는 러시아가 100년 전 외만주를 일방적으로 흡수해버렸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은밀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새어나가자 모스크바는 분노에 휩싸였죠. 4년 뒤인 196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서 반란을 진압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내용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정의하는 글로벌 공산주의 운동에서 너무 멀어진 다른 공산주의 정부는 언제든지 전복시킬 권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마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소련이 중국을 침공해서 자신을 축출할 이념적 정당화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중 국경, 그것도 옛 외만주 땅에서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내기로 한 거죠. 소련과 중국 사이의 국경선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 강들의 중국 쪽 강변이 국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강 안의 모든 섬들이 소련 것이라는 얘기였죠. 중국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국경선이 강의 중앙선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중국 쪽 섬들은 중국 것이라고 맞서던 거죠. 문제는 하나의 작은 섬에서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선바오 섬이라고 부르고 소련이 다만스키 섬이라고 부르던 그 섬 말입니다. 1969년 3월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중국군과 소련군이 이 조그만 섬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양쪽에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공산주의 국가가 서로를 향해 1만 발이 넘는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소련 최고사령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오가 단순히 강한의 섬들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중국이 소중 국경 근처에 15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한 반면 소련 쪽에는 35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마오가 몇 년 전 1860년 러시아의 외만주 합병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던 모스크바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오가 외만주 전체를 되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였죠. 일부 소련 관료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으려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위기는 점차 가라앉았지만 국경 문제는 이론적으로 1991년까지 계속 분쟁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91년에 와서야 양국이 공식적으로 국경선에 합의했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합의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크렘린의 편집적인 계획가들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가 우크라이나와도 여러 조약을 통해 1994년과 1997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 크림과 돈바스 같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그 조약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죠. 러시아가 법적 근거보다는 역사적 권리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규모 침공과 정복을 감행했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셈입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중국이 외만주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버린 거죠. 하지만 외만주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의 분기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중앙아시아에 5개의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모스크바의 지배를 받아왔던 이 나라들이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멀어져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에 걸쳐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신중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고대 실크로드 무역로를 복원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죠. 이 지역은 중국의 끝없이 목마른 자원 부족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데 필요한 석유와 가스 같은 탄화수소 자원이 풍부합니다. 중국의 지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해 동쪽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들이 모두 건설됐습니다. 이 세 나라로부터 중국은 이제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약 1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말라카 해협을 통한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의존도를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죠. 동시에 중국은 이젠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공급의 최대 고객이 되었습니다. 한때 모스크바에서 통치받던 이 두 나라가 이제는 중국의 성장하는 천연가스 무역에서 러시아와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대부분 차단된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큰 시장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막대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자본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량에서도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요즘에는 러시아보다 더 매력적인 경제적 대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세 나라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 국가들로 이루어진 모스크바 버전의 유럽연합 같은 조직 말이죠. 대신 이들은 모두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통제는 수세기 동안 모스크바의 핵심 외교 정책 목표였거든요. 이 지역에는 평평한 유라시아 대평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주요 역사적 침입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쪽에 적대적인 카라쿠 사막과 동쪽의 우뚝 솟은 천산산맥 사이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관통해 지나가는 비교적 여행하기 쉬운 평평한 틈새 말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증대하는 이익을 수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목표는 단순히 이 지역의 풍부한 탄화수소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또한 소란스러운 신장성을 안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주류 한족 정부와 민족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내부 폭력과 불안정에 시달리는 지역 말이죠. 2010년대 초까지 신장의 불안정은 끓는 점에 도달했고 중국 공산당은 가혹한 탄압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경 중국 인민무장 경찰이 국경 바로 건너편 타지키스탄에 영구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와한회랑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좁은 지역을 따라서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이 중국과 겨우 맞닿아 있는 그 지점 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소란스러운 신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지키스탄은 모스크바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허가를 구하지도 않았던 거죠. 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이자 구소련 공화국이 다른 외국 세력에게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 배치 권한을 비밀리에 허가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에게는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손에 의한 자신들의 세력 교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이 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베이징에 떠오르는 패권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더 중요한 초점은
유럽 평원에서 서방에 맞선 인지된 싸움에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영향력과 기반을 잃는 것은 그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치를 대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꺼이 치를 수 없는 대가가 또 다른 주요 분기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21세기 중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 땅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4억 중국인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바로 옆 나라에 세계 최대의 담수호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물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전 세계의 고작 7%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대부분 남쪽과 티베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죠. 베이징과 텐진 같은 대도시들이 있는 화베이 평원을 보세요. 여기에만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물 공급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이곳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막 국가인데 말이죠. 화베이 평원의 나머지 물 공급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파이프와 수로를 통해 가져와야 합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요. 21세기 내내 기후변화의 온난화 효과가 계속되면서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중국에서 기록적인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1961년 기록 보관을 시작한 이래 양쯔강 유역에서 가장 적은 강우량을 기록한 거죠. 중국의 가장 길고 위대한 강이 여러 곳에서 거의 완전히 말라버린 충격적인 사진들이 퍼졌습니다. 중국에 다가오는 세대적 물 위기를 보여주는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중국 주변에 더 많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규모 담수 자원은 남쪽 히말라야 지역의 인도, 네팔, 부탄에 있는데 이 나라들과 중국은 이미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게다가 물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할 화베이 평원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더 나쁜 건 인도의 인구가 중국보다도 많고 미국과 함께 쿼드의 회원국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기 동안 인도 대부분도 화베이 평원과 함께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중국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몇 안 되는 소중한 물 자원을 가져가려 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의 싸움은 정말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북쪽 러시아 극동지방을 향하게 됩니다. 중국에게 다행스럽게도 바로 국경 근처에 접근하기 쉽고 활용도가 낮은 대규모 담수가 있습니다. 바이카로우 말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이곳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북미 5대호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담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호수 하나만으로도 지구 지표 담수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전체가 약 50년 동안 마실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이 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 아쿠아시브라는 중국 국영기업이 호수 둘레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2017년에 이 호수에서 중국으로 물을 공급할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나오자 러시아 현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중국으로 호수물을 돌리는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긴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두려워한 거죠. 러시아 정부가 나서서 이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바이카로에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가는 물 파이프라인은 단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중국 북부 평원의 수억 명이 물 공급을 계속 줄여야 하고 중국의 거대한 경제가 석유,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투입을 계속 더 많이 요구하게 되면서 가까이 있고 인구가 드문드문한 러시아 극동의 방대한 물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러시아 극동 전체에는 800만 명의 러시아인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옛 중국이 통제했던 외만주에 살고 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극동과 접경한 중국의 세 개 성에만 1억 9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보다 13대 1이 넘는 압도적인 수치죠. 러시아 극동은 중국이 가난한 만큼 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이 인구가 조밀한 만큼 인구가 드문드문합니다. 이런 계산의 무게감은 항상 모스크바를 불안하게 만들어 왔죠. 더 나쁜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극동의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러시아 극동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러시아의 서방 자본 접근을 제한하기 전의 일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극동 개발을 중국 투자와 노동력에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이 지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인들에게 인구학적으로 지배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개방을 거부해왔거든요. 그런 우려가 근거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러시아 극동에 아마도 30만 명 정도의 중국인 이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800만이 넘는 러시아인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였죠. 하지만 러시아가 극동에서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벗어나 중국의 현금에 의존해 정부를 운영하는 쪽으로 더욱 전환해야 할수록 러시아는 점점 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도록 스스로를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을 리는 없겠죠. 러시아가 이 관계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관계의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확실히 중국의 몫이 될 것입니다. 동유럽에서는 더 중요한 전선이 있고 인도 태평양에서도 걱정해야 할 전선이 있는 한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이상 이들은 긴밀하게 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중국은 북쪽 측면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말라카 해협을 통한 해상 에너지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값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자원에 계속 접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이 공통의 적이 아니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친구보다는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크렘린에서 푸틴 정권을 계속 권력에 있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 베이징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미국의 관심을 인도 태평양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자유로운 경제적 통치권을 주고 있으며 엄청나게 할인된 석유와 가스 공급을 중국에 판매하면서 중국으로의 흐름을 더욱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가스 파이프라인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런 상황이 멈춘다면 푸틴이 권력에서 제거되고 베이징에 덜 우호적인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는 모든 판돈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와 같은 다른 무대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빈약하더라도 역사적 권리를 영토 주장의 정당화로 내세워 왔습니다. 미래의 베이징이 절망적이고 고립된 러시아와의 동맹에서 선임 파트너 위치에 있고 러시아의 자원 기반 경제의 압도적 최대 고객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다면 베이징이 러시아에 대해 모스크바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특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미래에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에너지와 물 자원 공급을 중단하거나 늦추거나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갑자기 외만주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로 결정한 수정주의 중국의 자비에 자신들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외만주를 넘어서 거의 무인지대나 다름없는 러시아 극동의 더 많은 부분까지도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재앙적으로 실패한 전쟁으로 불명예를 당한 군대,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치명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중국의 자원을 파는 것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를 가진 약화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다면 영토 요구를 해오는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중국에게 아니오가 아닌
다른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의 공식적인 동맹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고, 크렘린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원을 팔고 어느 정도 협력하겠지만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협력은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보다 100배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경제 규모는 광동성 하나만도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중국이 러시아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만주를 둘러싼 역사적 갈등, 중앙아시아에서의 세력 다툼, 다가오는 물 위기. 이 모든 것들이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의 미래 분기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치명적인 인구 감소입니다. 숫자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러시아 극동 전체에 사는 러시아인은 800만 명뿐입니다. 반면 극동과 국경을 맞댄 중국의 동북 삼성에는 1억 900만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어요. 13대 1이 넘는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러시아 극동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얘기예요.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을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동북부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 국경 바로 맞은편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겠죠. 푸틴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투자와 노동력에 극동을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극동에 있는 중국인 이주민이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800만 러시아인에 비하면 아직은 소수죠. 하지만 중국이 극동 개발에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이 숫자는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러시아가 중국 없이는 극동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인구와 경제 중심지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부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극동은 모스크바에서 9,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데 러시아 경제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돈과 사람을 보내서 러시아 극동을 개발하는 대가로 그곳의 자원을 헐값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교묘한 건 중국이 이 과정을 아주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대규모 이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중국인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임시로 왔다가 점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상점, 식당, 학교들이 생기면서 중국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러시아 극동의 인구 구성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국계가 다수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더 충성심을 가질까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가 대표적인 예죠.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인 정착민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서 결국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에 합병됐습니다. 중국도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군사력도 크게 손상됐고 경제도 제재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인구도 전쟁과 이주로 더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 중국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미국과 맞먹고 군사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14억 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극동 개발을 위해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결국에는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런 위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에 제동을 걸려고 하기도 해요. 바이카로 물 파이프라인 계획을 중단시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중국만이 러시아의 유일한 경제적 생명줄이거든요. 이런 딜레마가 바로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지만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 중국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한 기회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조용히, 점진적으로 러시아 극동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면 됩니다. 시간은 중국 편이니까요. 5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극동이 여전히 러시아 땅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중국 영토가 되어 있을까도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1860년 외만주 할양이 중국 굴욕의 세기에서 마지막 불평등 조약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지 시작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전쟁이나 폭력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단순히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침투만으로도 말이죠. 러시아가 이런 미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동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자원이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의 도움 없이 혼자 개발할 능력도 없고요. 결국 러시아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도움은 받되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 하고 극동 개발은 추진하되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미묘한 균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러시아가 점점 약해지고 중국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푸틴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의 중국은 친구지만 50년 후의 중국도 과연 친구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겉으로는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목줄을 완전히 쥐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중국에게 완벽한 기회를 선사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러시아는 서방과의 모든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렸어요. 이제 러시아가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입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에너지를 팔 수도 있고 서방 기업들과 사업도 할 수 있었죠. 중국과의 관계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시장은 완전히 차단됐고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살아남으려면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전쟁 이전에 비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60%나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팔 곳이 없어서 중국에 헐값으로 넘기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일까요? 천만에요. 중국은 그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절망적이라는 걸 알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러시아는 계속 중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미국과 나토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만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 거죠. 게다가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미 러시아를 제치고 패권을 잡았어요. 러시아 극동에서도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상의도 없이 조용히 북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와 보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대담한 작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선을 뚫고 몬테네그로만한 크기의 영토를 되찾았어요. 거의 동시에 남부에서도 성공적인 반격을 벌여 헤르손시를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 후 점령한 유일한 주도였던 곳이죠. 이 극적인 승리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의 흐름을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러시아군이 이렇게 약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약한 나라였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러시아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이렇게 형편없다면 중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더 강경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러시아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중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낮춰주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도 더 쉽게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아마 매일 밤 웃으면서 잠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러시아가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더 웃긴 건 러시아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들이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이미 주종 관계가 형성된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군사 장비도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고 경제도 중국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에너지나 자원뿐만 아니라 영토적 양보도 요구할 수 있어요. 외만주는 물론이고 시베리아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거부한다고요? 그럼 중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며칠 만에 무너질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러 관계에 가져온 진짜 변화입니다. 겉으로는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죠. 푸틴은 서방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중국에게 바치는 계약서에 사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만료 날짜가 없어요. 한번 중국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양쪽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덕분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고 중국은 싼 값에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점점 약해지고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언젠가는 균형이 완전히 깨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를 파트너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자원 공급지 정도로 여길 뿐이죠. 마치 아프리카나 남미의 다른 자원 부국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런 미래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전쟁을 끝내고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푸틴은 이미 너무 많은 다리를 불태워버렸어요.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용의 뱃속에서는 소화되기만 기다리는 운명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에요. 2050년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징조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운명적 충돌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협력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는 지금은 두 나라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원한입니다.
1860년 외만주 할양 이후 160여 년 동안 이 문제는 계속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마오쩌둥도 이를 불평등 조약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1969년에는 실제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언젠가는 외만주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영토를 침공한 전례를 만들어버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학적 압력입니다. 러시아 극동의 800만 명 대 중국 동북부의 1억 900만 명. 이 엄청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겁니다. 러시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국인들의 러시아 극동 진출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중국의 물 부족 문제는 21세기 내내 심각해질 것이고 바이칼호의 유혹은 점점 커질 거예요. 시베리아의 다른 자원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자원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러시아가 언제까지 중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은 이미 러시아를 제치고 패권국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러시아의 다른 영향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계속 묵인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경제적 종속 관계입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상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언젠가는 폭발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 내부의 변화입니다. 푸틴 이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어요. 특히 러시아 극동에 중국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되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직접적 요구입니다. 중국이 물 부족 문제나 자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바이칼호 사용권이나 시베리아 일부 지역의 개발권 같은 것들 말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발적 충돌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1969년 다만스키 섬 사건처럼 말이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제3국의 개입입니다. 미국이 중러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불신이 커질 수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든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는 외교적 갈등으로 시작해서 점차 경제 제재, 군사적 대치, 그리고 최악의 경우 실제 무력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이 벌어진다면 승자는 명확합니다. 중국이죠. 경제 규모, 인구, 군사력 모든 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군의 약점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핵무기 위협뿐일 텐데 과연 시베리아 몇 개 도시를 위해 핵전쟁을 각오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의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린 상황에서 누가 러시아를 도와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되면 러시아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러시아의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꿨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테고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결국 21세기 후반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 지도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서방, 중국 주도의 동방,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완전히 몰락한 러시아. 이게 푸틴이 원했던 미래일까요?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서방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러시아가 결국 중국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한계없는 파트너십이 실제로는 러시아에게는 한계없는 손실을, 중국에게는 한계없는 이득을 가져다준 불평등한 거래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에서는 이런 미래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죠.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드라마의 진짜 결말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던 두 나라가 결국 서로의 목을 겨누게 되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쪽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적 이야기 말이에요.